사실 제조업의 꽃은 철강입니다. 네. 이 광양은 특히나 철강 산업의 의존도, 다시 말해서 포스코에 대한 의존이 지역 경제의 80%가 넘습니다. 광양도 최근 3년 사이에 매출이 3조 이상 줄었고요. 포항은 더 어렵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 2개가 문을 닫았고 현대제철 공장도 한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택입니다. 지역 이야기, 현장 이야기, 그리고 사람 이야기까지 호남의 진짜 목소리를 꺼내보는 호남 일꾼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한 분을 모셨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경훈 변호사님. 오늘 출연자 오셨는데요. 출연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이충재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십니다. 현재 중앙당 부대변을 맡고 계시고 당대표 특별보좌관을 맡고 계시죠.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부위원장, 그리고 여수 광양 발전예배 회장을 맡고 계시죠. 오늘 우리 손님으로 오신 이충재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경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주당에서는 중앙당 부대변인과 당대표 특보를 맡고 있고요. 지역사회 활동으로는 여수 광양항 발전협의회장과 김대중 재단 광양시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광양에서 온 이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야, 그런데 중앙당 부대변인하고 또 당대표 특보를 최근에 맡으신 거는 사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지역에서도 조금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네네. 주변에서 좀 이렇게 챙겨주신 측면이 좀 있는데 아무튼 네. 여러모로 감사하고 네. 또 맡은 바 직책이 무겁고 크잖아요.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치 발전, 또 민주당의 발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책으로 인해서 요즘에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내란 종식입니다. 그렇죠. 네.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란 종식이 곧 국가의 발전, 미래를 이끌어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또 그것이 진정한 정의로운 국민통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내란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투쟁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 네. 본격적으로 계엄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최근에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도 받으셨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사진이 준비되었는데요. 어떤 사진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진은 우리가 특히 이제 이번에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지난번 그 대선에 개입한 이런 꼼수, 아이고. 또 지기현의 윤석열을 그 풀어준 이런 사례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얼마나 많이 걱정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재판하는 날 순천지방법원 앞에서 지기현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 벌써 계엄이 발생한 지 1년이나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이 아직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혹시 국민들께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권력의 독과점 문제를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제 권력의 독과점은 어떻게든 정부가 여러 가지 법과 제도로 견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미흡하지만 정작 정치 권력,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는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도 법안은 통과됐지만 과연 그런다 해서 이 독점적인 검찰 권력을 과연 견제할 수 있을까? 특히 사법개혁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언론개혁도 마찬가지고요. 조중동을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의 이 횡포, 유언비어에 대해서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최소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또는 광고제도 전반에 대해서 저는 국가적으로 좀 손을 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정치개혁도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윤의개인을 외치고 내란 수계에 동조하고 또 극우에 편승을 해서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제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런 정치 세력을 과연 두고 볼 것인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국가 권력, 정치 권력, 이 견제, 다시 말하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고 또 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최근 방송에 나오셔서 사법개혁으로 하지 말고 사법개혁은 삼권이 약간 침해된 느낌이니 법원개혁이라 이야기하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뭐 용어상으로 일견타당성이 있는데요. 법원개혁이라고 얘기하든 사법개혁이라고 얘기하든 결국은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지역 문제와 방향화 문제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여수 광양 항발전협의회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의 제1문제점을 철강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지역 경제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광양에서는 광양제철소의 매출 감소가 지역 협력사로 그대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역시 3년 사이 400억 원 가까이 줄며 광양시는 심각한 재정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 식당, 소상공인 매출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석화업계 위기는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전문가들은 철강, 석화 산업은 여전히 수십만 명의 고용을 지탱하는 국가 기반 산업이라며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이 없으면 지역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 영상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제조업의 꽃은 철강입니다. 네, 이 광양은 특히나 철강 산업의 의존도, 다시 말해서 포스코에 대한 의존이 지역 경제의 80%가 넘습니다. 고용도 최소 10%가 넘고요. 절대적 의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철강 산업의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의 그 관세, 25%에서 50%까지 관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중국발 저가 공세, 또 건설 경기 침체랄지 이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맞물리면서 지금 철강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양도 최근 3년 사이에 매출이 광양제철소만 보는 겁니다. 매출이 3조 이상 줄었고요. 포항은 더 어렵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 2개가 문을 닫았고 현대제철 공장도 한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데 또 그 부수적으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양의 지방세 중에서 포스코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세수가 줄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물론 최근에 정부에서, 물론 국회에서 K스틸법도 통과시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철강 산업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용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고용 안정을 이제 보장해 준다는 문제랄지 또는 뭐 소상공인 지원이랄지 이런 아주 어찌 보면 그 최소한도의 지원을 하는 것이라서 철강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러한 그 대책은 아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와 지역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사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쯤에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철강 산업이 광양방권에서 어려운 이 시점에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혹시 이거에 대한 해법이 있으십니까? 결과적으로 철강 산업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살려야 되는 건데요. 현재의 방식은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가 탄소 배출이 전국적으로 압도적으로 1위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앞으로 수출 못합니다. 그래서 수소화는 제철이랄지 또는 우리가 이제 고부가 가치 철강, 특수광이랄지 이런 걸 좀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또 2차 전지랄지 신소재 이러한 산업, 특히 또 방산이랄지 이런 쪽으로 이 광양만권 전체의 그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우리가 눈여겨볼 지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호남에서 가장 먼저 방문한 데가 광양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 포스코 단지 안을 방문하셨거든요. 거기서 유세를 하시면서 전남도나 광양시가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은 수소환원 제철을 거기서 공약을 하셨어요. 포항도 아니고 광양에서. 굉장히 의미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철강 산업의 그 미래를 저는 제시를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공약을 거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나 광양시가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전남도가 수소 산단을 만든다고 하면서 영광에다 만든답니다. 아니 그 수소를 생산한 수소를 포스코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럼 뭘로 가져옵니까? 정부에 공모한다고 하는데 2조 7천억을 들여서 산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산단을 만든다는 것은 계획 단계도 몇 년이 걸리겠지만 특히 농지에 산단을 만든다 그러면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토석을 채취를 해서 또 매립을 해야 되고 그런 산단 조성하는 시간도 몇 년이 걸립니다. 언제 합니까? 언제? 그래서 제시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거신 수소하는 제철, 수소 산단을 광양서 만들 것. 그래야 바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대안으로 포스코 지금 현재 금호동 주택단지를 이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40여 년을 그 공해 속에서 사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5131세대인데 이 5131세대를 이전을 하면 추정컨대 100만 평 정도의 산단이 생깁니다. 그렇게나만요? 네. 그래서 또 이거는 뭐 천혜의 산단입니다. 새로운 환경을 파괴할 필요도 없고요. 5131세대에 대한 보상비만 책정하면 되고 그리고 철거만 하면 바로 산단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포스코 수소 공장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물론 R&D는 지금 포항에서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락지 또는 신소재 공장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뭐 요즘에 이제 소부장이라 해서 부품 장비 이런 여러 가지 첨단 산단들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그래서 좀 발상을 바꾸자. 새롭게 산단 만들려 하지 말고 포스코 주택단지를 이전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가 저는 이제 광양은 우리가 이제 항만의 도시지 않습니까? 항구 도시죠, 항구. 네. 그리고 또 철강의 도시인데 스페인의 이제 빌바오 같은 도시들이 좀 벤치마킹을 좀 해야 돼요. 네. 똑같은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금융도시이기도 하고 금속도시이기도 하고 화학도시이기도 하고 관광도시입니다. 미술관도 굉장히 많고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엄청난 지역경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이 좀 그러한 식으로 이제 발전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포스코의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것만 하지 말고 항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관광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종합적인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하여 광양항 소외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정책적으로 어떤 쟁점들이 있는가요? 우리가 좀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투포트 정책은 부산항, 광양항 이 정책이었습니다. 광양항을 만들 때 국가 안보 차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물동량의 분산 효과도 있고 그래서 또 호남권 발전도 있고 그래서 광양항을 그렇게 만들어서 투포트를 했는데 부산 신항을 만들면서 투포트가 바뀌었어요. 부산 북항과 부산 신항. 그냥 부산항이죠.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부산항과 광양에 대한 정부의 예산 투자도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최근에 이제 부산 이신항 만든다고 해서 또 12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근데 광양항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저는 뭐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부산을 해양 수도로 한다는 부분들은 전적 동의를 해요. 그러한 측면에서 해수부 이전이랄지 또는 뭐 산하기관이랄지 또는 HMM 이전이랄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엄연히 항만이 있는 광양항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지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없어서 호남 지역으로 볼 때는 이거는 뭐 지역의 차별 문제로도 볼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북구항로 하면서 마치 부산항이 북구항로의 뭐 전부인 양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 항만입니다. 광양항은 컨테이너도 처리하지만 원자재, 예를 들어서 뭐 철강석 마찬가지잖아요. 포스코가 있으니까 네. 철강석 그다음에 원유, 요소 석유화학 단지가 있고 그리고 또 LNG 이런 원자재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항만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도 처리 가능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도 처리 가능한 그런 항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구항로의 거점항으로서 광양항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항로를 우리가 어차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이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또 러시아가 한국을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러시아와 광양항에 대한 북극항로를 만들어 놓으면 러시아 원자재를 싼 가격으로 우리나라가 수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네. 그걸 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만이 광양항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좀 문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광양항 수출입 물동량 1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광양항의 물동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항만이 물동량이 증가할 때 광양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민들이 알기는 마치 수출입 물동량 1위니까 광양항이 마치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치인이든 그런 종사하는 그런 뭐 책임자들이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든 계속 시민들 속일 거고요. 그 과정에서 광양항은 계속 도태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좀 같이 좀 종합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역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현장을 둘러싼 현실적인 고민들 호남 일꾼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